음식 내올까요?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미안.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무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상결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술에 취해 사고를 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맘먹는 진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늦는다는 말도 없이 상결례에 1시간 지각한 사돈네와 예비사위. 말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딸이 늦은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라 준비가 늦었고 차도 좀 막혔다며 딸의 남자친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 또한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고 무례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 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이 결혼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전혀 존중하는 것 같지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어떻게 해서든 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워낙 똑부러지고 예쁜 딸이라 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습니다. 자랑 같지만 공부도 곧잘해서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착실히 돈도 모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죠. 그런데 남자에 관해서는 영 똘똘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잘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에게는 무척 중요한 문제였죠. 저 결혼하려고요. 딸은 32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서야 딸이 나이가 찬 게 실감이 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몇 년간 알고 지내다가 교제를 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혼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쩐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그럼 내년 봄에 해야 하나? 엄마는 겨울에 해서 좀 아쉬웠거든. 밖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하면 너무 좋겠다. 야외 결혼식 어때? 아직 의논 단계 아니야? 그렇죠. 봄은 금방이지.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은데. 그래?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내년 봄은 금방 왔습니다. 그 사이에 딸의 남자친구도 만나야 하고 상견례도 해야 하고 김 씨 부부도 준비할 것들이 꽤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쩐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듯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딸의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워낙 바빠서 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 토요일에 뭐 입지?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되지. 가긴 어딜 가? 집에서 보는 거 아니야? 뭘 집에서 봐. 그냥 나가서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집에서 보면 당신이 또 뭐 차리고 해야 되잖아. 차려야지 뭐. 힘들게 뭐하러 그래. 나가서 맛있는 것 사주자. 이 양반이 모르는 소리 안 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아는 친구도 사위 처음 만날 때 밖에서 사 먹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운했다는 소리 들었대. 뭐? 왜? 사위 대접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헉. 특이한 사람이네. 나도 요리 자신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 순 없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정해야 한다며 호들갑이었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뭐 해? 내일 갈비찜 할 건데 미리 재워두려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퇴근했을 때도 부엌에서 뭘 많이 하더니 다음날 점심에 대접할 음식을 미리 손질해 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쯤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 내일 약속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방금 연락 받았는데 주원 씨가 차 사고가 났대요. 뭐? 사고? 딸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 상황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기다릴까 봐 미리 전화드려요. 그래. 다시 전화 줘. 전화를 끈 차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고 물어도 김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었을 때 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차칠이 좀 벗겨진 정도라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네. 김 씨도 아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약속 취소하게 돼서 죄송해요. 뭐 그게 네 잘못이야? 다시 약속 잡으면 되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약속을 한 주 미루고 전화를 끊었는데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차의 칠이 조금 벗겨진 정도의 접촉사고로 약속을 미룰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안정도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그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전에 준비했던 음식은 김 씨와 함께 먹고 장부터 새로 봐야 했습니다. 수고스럽긴 했어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김 씨의 집으로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12시는 너무 이르다기에 1시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바닥에 안 붙게 잘 적고 있어봐. 아, 마늘 까라며. 그 정도만 까면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왜 이렇게 서둘러? 아내가 정신없이 굴자 김 씨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부엌은 우당탕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1시에 딱 맞춰야지. 왔는데 막 차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열심히 아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죠. 그런데 12시 40분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주원 씨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20분은 걸리니까 가면 1시 넘을 것 같아요.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김 씨 부부는 거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늦는다길래 10분, 20분쯤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하니까 김 빠진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립스틱을 새로 바른다며 안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1시 10분이 지나갈 때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디쯤인지 전화해서 물어볼까? 곧 도착하겠지. 늦었는데 전화하면 마음 급해지잖아. 기다리자. 예비 사위가 부담스러울까봐 전화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와. 결국에 딸과 남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요. 괜찮아요. 얼른 와서 앉아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김 씨는 딸의 어깨를 한번 툭툭 치고는 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다 식어서 다시 데우고 식탁에 앉으니 2시 가까이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싹싹한 성격을 보니 딸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식사 내내 은근슬에 챙겨주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녹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두운 듯 보였던 딸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내는 차를 준비하며 김 씨의 귓가에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든다고 속삭였습니다. 김 씨 부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김 씨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사고 난 건 괜찮았어요? 크게 안 다쳤어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텐데. 아내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럽게 묻자 예비 사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차에 타고 있던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 말에 아내도 김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 취소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차도 고치고 하느라 골치는 아팠다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조금 황당해졌고 딸 표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그러려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큰일일 수 있으니 말이죠. 대화는 결혼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았는데 결혼 준비는 집을 포함해서 전부 반씩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씨 부부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적어도 서로 이러쿵저러쿵 할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러고서 4시쯤에 딸과 남자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일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차 사고 얘기도 그렇고 오늘 늦은 것도 그렇고. 김 씨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는데 마음에 조금 걸린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결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결혼 날짜를 내년 봄이 아니라 여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예식장부터 알아본다더니 예약이 꽉 차 있었는지 아니면 남자친구랑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상대방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의 직장 때문에라도 결혼은 김 씨가 사는 지역에서 할 테니 상견례 때는 김 씨 부부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상견례 전날에 딸은 김 씨의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니 마음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한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원래 결혼 앞두면 싱숭생숭해? 그런가?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좀 더 미뤄도 되고. 쫓기듯이 할 필요 없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되잖아? 아직 32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연애하다가 확신이 생기면 해도 돼. 이미 내일 상견례잖아요. 그러면 어때? 뭐든지 꼭 너 행복한 쪽으로 결정해. 그래. 결혼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힘들고 앞으로 50년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이혼하지 않는 한은 그러자 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시에 식당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자고 하고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미리 출발하자. 그래서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김 씨 가족을 다 함께 출발했습니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차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그런데 도로는 한산했고 식당 앞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습니다. 이 옆에 카페 있네. 저기서 기다리자. 일찍 도착해서 식당에 앉아 있을 순 없고 카페에서 얘기나 하며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딸이랑 커피도 마시고 하나 생각하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기 15분 전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착석을 하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물과 밑반찬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갑자기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당신 긴장했구나? 연거푸 물을 마시자 아내가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우리 딸 시부모 될 분들 만나는 자리인데. 아내도 딸이 결혼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수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딸의 제잘되는 목소리를 들으며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죠. 그런데 1시 10분이 지나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식 내올까요? 직원이 문을 열어 물었습니다.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딸이 전화를 걸려고 하자 아내가 말렸습니다. 곧 도착하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1시 20분쯤이 지나자 김 씨도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늦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화도 없는 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말이죠. 어쩌면 김 씨 가족을 우습게 여기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흥분을 한 건가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사위가 인사 온 날 30분이 늦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1시 반이 지나가자 아내도 불편한지 자꾸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뭘 먹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는 것처럼 앉아 있으려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김 씨의 말에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은 2번 더 방문을 열어 일행이 도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시 53분에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웃으며 사과하는 얼굴을 보니 김 씨의 표정은 더욱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김 씨가 상견례에 1시간이나 지각을 했다면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우리는 12시 20분에 도착했어. 딸이 애써 표정을 감추며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김 씨에게는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크게 미안한 기색이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왔어? 아,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차가 막혀봤자 남자 쪽 집과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어떻게 막히면 이렇게까지 늦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쳐다만 보는데 상대방 부모도 너무 태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을 홀짝거리는 걸 보니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런 집안이라는 걸 말이죠. 전화가 없었던 건 늦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집안이니 지난번에 딸의 남자친구가 늦은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10분을 기다리든 1시간이 기다리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건 김 씨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과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데 회사는 제대로 다니는지 심히 걱정이 되었죠. 딸이 지난번부터 얼굴이 어두운 이유를 어쩐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변명, 차가 막힌다는 변명, 이런 것들도 전부 부모에게 배운 버릇인 것 같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본 예의가 전혀 없는 가족 같았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았습니다. 세 식구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1시간이 늦어도 미리 연락을 주지도 않는 정도라면 심각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견례라는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뢰를 저질렀다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서 심란했습니다. 여기 상 좀 차려줘요. 안사돈이 직원을 불러 말하자 1시간 만에 뒤늦게 제대로 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반반 하길 참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있는 사돈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저 아는 사람은 사돈이 남자는 집 해와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개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지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든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메인 요리가 안 나오지? 들어온 지 10분도 넘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예약은 미리 했으니까 진작 나와야 했는데. 거기 다시 벨 좀 눌러봐라. 그러자 직원이 와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된 지 너무 오래돼서 새로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걸 식당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사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약을 1시에 했는데 지금 2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온 지 20분이 다 돼가는데 식당에서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럼 뭐 밥을 2시간 동안 먹으란 말인가요? 아, 금방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휴, 비싼 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안 그래요? 동의를 구하듯 김씨 부부를 바라보는 안사돈. 나쁜 말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상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만 중요하고 남의 시간은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그렇다고 쳐도 딸이 정말 이런 집의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그러면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봄에 우리가 사업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전에 해치워 버리자고요. 결혼이 그렇게 해치우고 말고 할 정도의 작은 행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늦췄으면 해요. 뭐? 봄에 한다고 그랬다가 여름에 하자더니 거기서 더 늦추자고? 네. 좀 천천히요. 연아야, 갑자기 왜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해치워버려. 시간 버릴 거 뭐 있어? 준비할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들도 많아서요. 사위는 당황했고 사돈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주원이도 빨리 하자는데 왜 그래? 뭘 생각해야 하는데? 집? 신혼여행? 어떤 거? 결혼이요. 그 말의 건너편에 있는 새쌍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아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상견례 자리야. 나랑 사전에 약속된 말만 해야지. 어차피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키잖아. 뭐? 딸이 이를 꽉 깨물었는지 턱이 붉어졌습니다. 제 딸이 그렇다고 하니 결혼 날짜는 차차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하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상견례에 와서 결혼 미루자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런 경우 없는 상황은 좀 당황스럽네요. 느긋한 성격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아니, 느긋한 성격이라 오늘 약속도 늦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 빨리빨리 약속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니,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차가 막혔다니까요. 차가 막혀서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1시간이나 늦은 건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참나, 원래 여기가 잘 막히는 곳이에요. 늦을 걸 예상했으면 1시간 일찍 나오셨으면 됐었겠네요. 그러자 잠시 할 말을 잃었는지 허공에다가 참나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팍팍하게 면전에다가 면박을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원 씨가 만날 때마다 늘 20분씩 늦곤 했는데 왜인지 알 것 같아요. 딸까지 그렇게 말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금 결혼 얘기 하러 온 거지. 누가 일찍 오나 따지러 왔어요. 나 참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 저희야말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요.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는 살면서 잘 없지 않나요? 뭐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신뢰도 없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사돈지간인데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저희 딸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네요. 저는 딸의 말처럼 결혼을 좀 많이 미뤘으면 합니다. 아예 결혼을 없자고 하지 그래요? 누가 아쉬울 줄 아나? 그건 딸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연아야, 나 진짜 당황스럽다. 우리 부모님 모셔놓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서로 예의는 지켰으면 해. 예의? 오늘 우리 1시간 기다리게 한 건 예의가 있는 거야? 그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밖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일찍 온 건 너잖아. 차라리 너도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나왔으면 좋았잖아. 꼭 딸 때문에 기다리게 된 것처럼 말하는 남자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모든 약속을 저런 식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남 탓. 어떤 성격인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가치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예요? 좋게 좋게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결혼을 안 했으니 이혼은 아니죠. 일단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고 애들끼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얘기를 여기서 끝내야지. 뭘 애들끼리 얘기를 해요? 참나, 콧대가 참 높은 집안이네. 무시는 누가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 결혼 반대예요. 그럼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을 하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럼 파혼이네요. 아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혼 좀 앞당기자고 한 걸 가지고 파혼 얘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시간 약속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상견례에 좀 늦었다고 파혼하자는 집안이 정상인가? 느긋한 성격 때문에 1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말이 그렇단 거죠. 느긋한 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부터 준비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 맞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건 게으르고 몰상식한 거고요.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런 모욕을 주는 사람들하고는 저도 가족하기 싫으네요. 아우, 엄마. 딸의 남자친구는 뒤늦게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결혼이 엎어질까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결혼까지 없던 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연아야, 화난 건 알겠는데 나중에 둘이 따로 얘기하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딸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설까는 모르겠네요.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생략이 되어 결혼을 했다면 돌이키는 게 더 힘들 뻔했습니다.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도 딸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표정이 결연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정리하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딸이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그 부모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 가족은 방을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자 아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어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었으니까 온 거잖아. 계속 고민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싸웠는데. 설마 엄마 아빠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쪽에서 몰아붙여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딸은 우울해 보이는 한편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혼은 정말 확신이 들 때 해야 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딸은 주말 동안 김 씨의 집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쓰여 딸에게 종종 전화를 걸었지만 잘 추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은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부모에게 험한 말을 들은 듯한데 차단해버려서 괜찮다고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는 사과도 받은 것 같고 말이죠. 결국 딸의 결혼은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한 달쯤 뒤에 자랑 결정이었다며 웃는 딸을 보니 김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게 부모의 욕심이 아니었나 종종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쪽에선 김 씨 가족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했지만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잘 바뀌질 않으니 말이죠.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 김 씨의 딸을 구출해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리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이 지금 행복하다니 어찌됐건 다 괜찮았습니다. 김 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손주들 용돈에 너희까지 가져가니까 겁나서 못 만나겠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서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자식들에게 이제부터 명절은 각자 보내자고 통보했습니다. 모두가 즐겁지 않은 명절을 굳이 얼굴 맞대고 괴롭게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도 싫겠지만 서 씨도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게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와선 자식들과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에게 용건 없이는 전화를 걸거나 불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식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만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어 서운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중 아무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고만 했죠. 주던 돈을 안 줘보았더니 사람의 간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주지 않으면 명절에도 오기 싫고 귀찮은 부탁도 들어주기 싫다는 며느리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노후를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병수발을 들라고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은 아니겠지 해도 그건 부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서 씨도 그런 속물적인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언젠간 모두 자식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5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들만 셋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식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이 생기고 또 무서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기보다는 조금씩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못 와? 에이, 추석 때는 갔잖아요. 명절에도 바빠? 저희가 아니라 애가 바쁘죠. 설 끝나고 이틀 있다가 학원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거 준비해야 해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첫째가 중학생인데 그놈의 시험이 뭐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서너 해 전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손주들 공부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조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과 요즘은 다를 테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작은 며느리는 꼭 소가 밭일에 끌려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는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며느리에게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만이 있어야 하는 건 서 씨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명절이라고 와서 딱히 하는 일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냥 고기만 삶으면 돼. 다른 음식은 오늘 아침에 다 해놨으니까. 어머, 정말요? 그래. 가스불만 좀 켜줘라. 남편이 떠난 뒤 곧장 차례는 없애버렸습니다. 제사도 전부 합쳐서 딱 한 번만 지냈고 그마저도 무척 조촐하게 해서 전도 붙이지 않았죠. 첫 해에는 며느리들이 무척 좋아하더니 이제는 참석도 하기 싫다고 난리였습니다. 물론 대놓고 싫다고는 안 하지만 큰 며느리처럼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거나 작은 며느리처럼 종일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여기 세뱃돈 받아라. 손주 둘에게 세뱃돈을 주고 나니 작은 아들이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달엔 나갈 돈이 많아서 좀 빠듯해서요. 용돈은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아이고 됐어. 홍삼 사왔잖냐? 그래, 여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뭘. 저희 그러면 일어나 볼게요. 차 막힐 것 같으니까. 이거 치우는 건 어쩌죠? 그러게요. 혼자 치우실 수 있나? 얼른 두고 가봐. 그럼 그렇게 할게요.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어차피 있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나 볼 바에는 그냥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아들 얼굴을 봐서 좋았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란 늘 자식을 그리워하는 존재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서 씨가 그리워하는 것만큼 서 씨를 그리워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젊은 세대이니 자기 삶이 더 바쁠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서 씨도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원이니? 엄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뭘요?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오류가 뭐라고 하네. 아,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상준이한테 물어보시겠어요?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빴어일 테지만 그 말투 하나에도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준이도 바쁘다고 너한테 물어보래서. 그러면 애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저 지금 밖이라서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맘 편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반응인데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전화를 끄는 게 마음에 걸렸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뭐가 안 된다고요? 잠시 후 며느리는 여러 번 반복되는 설명에 귀찮은 것을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아들보다는 목소리에서 티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전화는 며느리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식들 눈치를 보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씨의 시어머니가 그 옛날 그러셨기 때문에 서 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과 마찰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돈인데 부모 위해서 돈 쓰려는 자식들이 몇이나 있겠어. 우리 아들도 그래.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짜증을. 어휴. 다음 날 만난 서 씨의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 특히 며느리가 더 그러더라고. 근데 선숙이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그랬대. 시집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줬는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결국 돈 문제인 거야.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친구를 언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한다는 소리를 건너 들었는데 그게 그런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돈 때문은 아니겠죠. 양쪽 이야기는 같이 들어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돈 잘 쓰는 부모는 자식이 알아서 챙겨준다더라. 안부 전화 꼬박꼬박하고 때 되면 병원 데리고 가고 시키지 않아도 여행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효도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어. 맞아. 누구는 장도 대신 봐준다더라.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준대. 그러니까 서로 좋지? 그 정도 자신 없으면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 돼.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 편해. 신랄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그날 저녁 큰며느리에게 10만 원을 붙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시간 내서 도와주니 고마웠다고 말이죠. 그러자 1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보내시냐고 하긴 하지만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며 웃는 그림을 잔뜩 보냈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하자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들이 하는 말은 걸러들어야 하지만 영 없는 말들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집 식구가 싫은 이유가 며느리를 부려먹어서인데 합당한 대우나 대가를 준다면 싫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장 봐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연락할 일이 있거나 부탁해야 할 때 최소한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고 또 10만 원을 보냈더니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쿨하시네요. 쿨하다는 말을 들으니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이 부족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손주들 용돈은 넉넉하게 주었고 아들 며느리들 생일이며 기념일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연락할 때마다 10만 원씩 보낸다고 생각하면 조금 각박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서 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들이 서 씨의 전화를 귀찮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옆에서 전화를 바꿔받아서 상냥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백만장자라도 돼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들에게 말이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아봤자 좋을 리 없다는 걸 서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한 경우에 며느리들을 고생시킨다면 그만한 대가는 꼭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건 작은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10만 원을 보내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이 서 씨가 이번 기회에 터득한 바였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는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만큼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새 씀씀이가 커지셨네. 큰아들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죽상을 하고 있는 작은 며느리조차 자기가 과일을 깎아오겠다며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시집에서 용돈도 받고 너무 기분 좋네. 다들 명절에 돈 많이 든다고 힘들어하던데.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은 세뱃돈을 받아간다며 좋아했습니다. 서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태 손주들 줄 생각만 했지 자식들에게 줄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지만 이제 자식들에게는 어느 정도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지장이 있지 않은 한은 말이죠.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다 자식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조금씩 나눠주고 부모다운 대접받으며 지내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한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 먼저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 요새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나가려고 준비해. 어디 가시게요? 은행도 갔다가 시청도 갔다가 할 일이 많네. 버스 타고 다니시게요? 그래야지. 정신 없으시겠네요. 큰며느리는 그러더니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보다도 살갑지 않은 게 큰며느리였습니다. 늘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시간이 없다면서 콧배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서 씨의 일에 발벗고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그래도 누구 하나 도와줬으면 했는데 괜히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자 싶어서 혼자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은행을 여러 군데 가야 해서 좀 오래 걸릴 텐데. 일 볼 게 많아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래 걸려도 돼? 네. 5시까지는 시간 많아요. 적극적인 며느리의 태도에 서 씨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타고 서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은행이라서 걸어가면 돼. 며느리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 서 씨보다도 빠릿빠릿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일 처리하는 게 속도가 빨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1시 넘어서 만났는데 거의 5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버스 타고 이동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오늘 할 일을 다 못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시간도 아끼고 골치가 덜 아팠어. 은행 업무를 볼 때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대신해 주느라 며느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려던 돈에서 30만 원을 빼서 봉투에 넣어서 챙겨두었죠. 그리고 집 앞에 데려다 준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용돈 써라.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졌네. 어서 가봐. 5시에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며? 네? 잘 쓸게요. 다음에 또 일 있으면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고맙다. 큰 며느리도 다음을 기약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너도 나도 서씨를 도와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좀처럼 울리지 않던 휴대폰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면 꼭 며느리들이었죠. 고마우면서도 돈이 참 무섭구나 생각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며느리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봉투 없이 시켰다면 과연 발벗고 나서주었을까 하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이나 며느리를 불러제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돈으로 챙겨주려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씨도 중요한 때가 아니면 굳이 자식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식들과 서씨 사이엔 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씨의 생각엔 말이죠. 그러던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연휴 전날 서씨는 은행에 들러 현금을 한 다발 뽑아놓았습니다. 보통은 큰 며느리는 손주들 핑계로 설에 안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집의 손주만 5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까지 챙겨주려면 9명에게 줄 세뱃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식들은 20만 원씩, 손주들은 10만 원씩 줄 수 있게끔 인출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 용돈으로 지출하기엔 서씨에게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 장 보는 것도 서씨가 했으니 잘못하다가는 200만 원까지도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꿔서 기뻐할 자식들을 떠올리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 기분 좋게 보내자는 생각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떡국 끓일게요. 그럴래? 저는 그럼 상 차리고 있을게요. 며느리들이 어쩐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보일 만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며느리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눈치란 눈치를 다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서씨도 참 잘 생각했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명절이 정말 명절 같았습니다. 자, 여기 너희 세뱃돈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씨에게 용돈을 주는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너희 이만 일어나 봐야지. 기다리고 있을 사돈네를 생각해서 아들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거지 하고 갈게요. 차 막힐 텐데. 금방 하는데요. 뭘? 두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설거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서씨 혼자 했다면 한참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서씨는 의도치 않게 짐을 싸며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30씩 주시더니 이번에는 20만 원 들어있던데.
동서는 얼마 있었어? 저희도 둘 다 20만 원씩이요. 점점 줄어들면 다음에는 10만 원 아닌가 몰라? 요즘에 용돈이 좀 짠 것 같죠? 저번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에서 갖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어머. 정말요? 너무하시네. 그러게. 이럴 거면 차라리 정우 공부나 봐줄 걸 그랬어. 그러자 작은 며느리도 이 정도 받을 거였으면 안 오고 싶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10만 원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서로 농담처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말에 서 씨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안 주던 세뱃돈을 챙겨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금액이 적다고 투덜대는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명절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를 해야 하는 입장인가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줬던 용돈이었는데 며느리들은 그게 아니면 오기도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싫은 일이지만 그나마 용돈을 주니까 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중요한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주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흉을 보고 안 줘도 흉을 본다면 굳이 줘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괜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줬다가 짠에 어쩌네 소리를 들으면 아예 안 주는 것만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병원 가셔야 한다고 한 거 내일 아니에요? 맞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어쩐지 이제는 며느리의 이런 질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만 돈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며 걸리는 시간과 운전해주는 노고 같은 걸 환산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병원은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돼. 버스 타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뭘. 그래도요. 병원에 가시는데 버스를 타고 가세요? 예전부터 다녔던 병원이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다녔으니까 말이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괜찮아. 서 씨는 애써 며느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쩐지 아쉬운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 씨로서는 며느리가 용돈이 떨어졌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며느리였다면 몰랐을 텐데 그 전에 얼마나 귀찮아 했는지를 아니 왠지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큰아들이 손주의 생일이라며 서 씨를 초대했습니다. 한 5, 6년 전쯤 저들끼리 조촐하게 보내겠다며 서 씨의 방문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진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서 씨를 이리저리 불러제끼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꾸만 무언가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식들 때문에 이리저리 털리다 보니 그랬습니다. 손주 하나가 생일인데 작은 아들네까지 와서 다른 손주들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금으로 가득 찼던 지갑이 또 텅텅 비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식들 용돈 챙겨주느라 파산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어지간히 줘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돈으로 자식을 움직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챙겨주는 것까지는 서 씨도 바라던 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너무 계산적이고 삭막해진 것 같다고 느꼈죠.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부모의 연락을 귀찮아할까, 명절에는 오기 싫어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이전처럼 손주들에게만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자, 여기 세뱃돈. 봉투 5개를 손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서 있던 자식들이 나와서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애 같았습니다. 서 씨는 짐짓 그 모습을 모른 척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노골적으로 서 씨의 품에서 봉투가 나오길 기다리던 아들 며느리들이 눈에 띄게 실망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특히나 입이 툭 튀어나와서 오리주둥이가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어쩌고 20만 원이 어쩌고 했었는데 아예 안 주는 건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둘이서 서 씨의 험담을 했습니다.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설마 그걸 깜빡하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 푼도 안 주세요? 낸들 알아? 저는 이러면 다시 안 오죠. 그럼 내가 동서목까지 받을게. 에이, 넉넉히 한 100만 원씩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없고 은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시면 안 가고? 당연하죠. 저도 바빠요. 형님은 와요? 미쳤어? 애 학원 핑계 대고 안 올 거야. 오늘도 돈 주실까봐 왔는데 허탕이네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서 씨가 방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죠. 서 씨가 백만장자도 아닌데 어째서 자식 얼굴 한번 보려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자식들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서 씨에게 용돈도 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했다면 힘든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던 것의 90%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자꾸만 자식에게 맞춰주고 퍼주니 그것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 씨는 서글펐습니다. 자식들의 속물근성에 서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 씨는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 도움받으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애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님 오늘도 어디 병원 가신다면서요?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했던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며느리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지난번에 3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고개를 저으려다 말고 그러라고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만났을 때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은행도 들리고 싶은데 나 좀 업어줄래? 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네가 좀 업어줘라. 대신 일 다 마치면 내가 100만 원 주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말뜻을 헤아린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업고 다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니? 그건 그냥 한 소린데. 100만 원으로는 업고 다니는 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모욕이라도 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먼저 가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의 차를 얻어 탈 생각이 없었던 서 씨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서 씨에게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이겠죠. 차라리 속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식들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할 것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식이기에 자식부터 찾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선을 긋는다면 서씨도 더 이상 넘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합당한 곳에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서씨 혼자 밥 차리고 얼굴을 비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서씨가 자식들의 정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서씨가 아들 며느리 모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보내자고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든 누구의 생일이든 뭐든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이제는 줄 돈도 없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그러자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손주들의 너희의 엄마를 현금인 줄기처럼 쓰려고 하니 차라리 혼자 보내련다. 서씨는 이번 일로 뼛속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도 컸죠. 그래서 다시는 자식이고 손주고 한 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었고 자식이 부모를 밀어낸다면 부모도 다가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서씨 본인에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는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챙기는 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하게 늙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쓸모있는 존재였고, 엄마한테 자식은 늘 아들밖에 없었어. 그래놓고 이제는 나이 들고 아들과 연 끊으니까 내가 보고 싶어졌어. 지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 오해야. 나는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졌어.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한때는 나도 엄마 늘 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 키우면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엄마 없이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서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도 사랑하는 두 자식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식 모두 사랑했습니다. 어느 손가락도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인 남동생과 차별을 당해왔다고 울부짖는 딸. 정작 박 씨에게 편애받았다는 아들은 박 씨를 나몰라라 한 지 오래인데 말이죠. 박 씨는 오히려 딸과 좀 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다르고 딸이 좀 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딸에게 의지를 하면 했지 결코 아들이라고 더 잘하고 딸이라고 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엄마를 외면하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70이 된 말년의 자식들 중 누구 하나도 혼자 남은 엄마를 챙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한없이 퍼주며 살았더니 빈털터리 후회 가득한 노후만을 보내게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딸에게 오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분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양지숙, 양지훈이었습니다. 2살 터울이었죠. 딸은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똘똘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총명함이 느껴졌고 동네에서도 야무진 것으로는 유명했습니다. 커가면서도 자기 앞가림은 박 씨의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했고 장녀라 그런지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딸을 떠올리면 든든했습니다. 가정에 다소 무심했던 남편 대신 딸을 의지하기도 했죠. 반면에 둘째인 아들은 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중력이 없어 공부는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박 씨 대신에 누나가 다그치고 혼내곤 했는데 어려서는 누나만 보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나랑 비교를 당하며 살았으니 아들은 박 씨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엄마, 나 과외 좀 시켜주면 안 돼? 과외? 무슨 과외? 수학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얘,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잘하잖아. 아니면 학원이라도 가고 싶어. 전과목 말고 수학이라도. 지수가 지금 과외를 어떻게 시켜주니? 고등학생 때 딸이 처음으로 박 씨에게 사교육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전교 1, 2등을 하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박 씨는 딸의 말에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달이 드는 돈이 많아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딸도 알 텐데 과외를 시켜달라는 말에 속이 답답했습니다. 성적이라도 안 나오면 모를까 늘 잘하는 아이가 그러니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남동생만 과외를 받는 것에 질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딸은 남동생을 언급하며 졸랐습니다. 지훈이는 과외 3개나 받잖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잖아, 지수가. 네 동생 과외 3개면 돈이 얼마인 줄 아니? 학원을 다니면서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아들은 주요 과목들을 따로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10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갔습니다. 학원비까지 하자면 한 사람 월급에 가까운 돈이 아들의 사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수학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져도 전교 10등 밖으로는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박 씨가 딸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무리하긴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그런 박 씨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랐습니다. 알겠어. 혼자 해볼게. 그래. 역시 우리 지숙이밖에 없어.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박 씨의 딸은 여느 때와 같이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속이 깊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박 씨의 예상처럼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과외를 받지 않고도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역시나 내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거봐. 넌 잘하잖아. 엄마가 뭘 했어? 네. 그리고 딸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한 곳에 진학을 했습니다. 동네에 현수막도 붙었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몇 년 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삼수까지 해서 겨우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턱걸이로 붙었습니다. 흔히들 아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죠.
대학에 졸업한 뒤로도 딸과 아들은 길이 달랐습니다. 박 씨의 딸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제 용돈도 알바를 해서 스스로 벌어서 지냈습니다. 그 탓에 시간이 없어 방학 때도 집에 잘 못 오는 바람에 20대 초반의 딸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부러워. 나도 지숙이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무나 점지해주는 줄 알아? 우리 딸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용돈 한 번 안 타갔어. 그런데도 대학도 알아서 다니고 취직도 그냥 한 번에 됐잖아. 잘났네, 잘났어. 지훈이는? 딸 얘기가 나오면 어깨가 으쓱했지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어쩐지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 말이죠. 우리 아들도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지. 애가 신중하고 그래. 그래? 되묻는 친구의 표정이 어쩐지 박 씨를 깔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만데. 준비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 면접이지. 잘하고 있는데 왜? 용돈 안 부족한가 해서 전화했지. 보내주면 좋지. 그래. 밥 굶지 말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하던가 그래. 아무리 잘난 것 없어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아들만 잘 되면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졸업한 후에 3년간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 또한 취업을 시켰습니다. 영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취직하고 1년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지며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했습니다. 뭐 하나 호강시켜준 건 없었어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 사라지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순전히 자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오늘 회사 끝나고 집에 좀 올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렇지. 아, 나 약속 있는데. 누구랑? 남자친구랑.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봐. 진작에 물어봤지. 오늘 바쁘대. 여자친구 만난다고. 그래. 나 오늘 예매한 티켓이 있어서 좀 그런데. 딸의 말에 박 씨는 진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가지 뭐.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 역시 우리 딸밖에 없어. 알지? 알지. 정신없이 앉아있는 박 씨를 대신해 남편의 장례를 알아보고 하나부터 10까지 도맡아 진행한 게 딸이었습니다. 역시나 야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나 약속 취소돼서 그런데 이따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와. 외식하게. 어머, 정말? 그럴래? 아, 너희 누나가 집으로 온다고 했거든. 너도 집으로 올래? 아니, 그러면 집에 갈 때 힘드니까 엄마가 와. 누나는 말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누나한테는 엄마가 연락할게. 박 씨는 신이 나서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약속은 미뤄야겠다고 말이죠. 아, 예매한 거 취소했는데. 다시 하면 되지. 너도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엄마는 지훈이랑 밥 먹을 테니까 너도 데이트해.
그런데 박 씨는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상대가 박 씨의 마음에 차지 않았죠. 그 집은 여유도 있다면서 어떻게 집 한 채를 안 해올 수가 있어? 요즘이 그런 때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하려고 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돈을 안 보태준다고 그쪽도 안 보태준다고 할 수가 있어.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남자 쪽에서 말이야. 딸이 일찍 취직을 했기에 모아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따로 결혼 자금을 보태지 않는 것인데 그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사위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시키는 것이지 경쟁을 하는 게 아닌데 참 황당했습니다. 박 씨도 아들이 있지만 어떻게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한 푼도 안 보탤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자꾸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마땅해 하자 딸도 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도 반 보태줘. 그러면 나도 시집에다가 반 보태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 말에 기가 찼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떠나니 박 씨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아들, 딸이 용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과 모아둔 재산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걸 딸 결혼시키며 홀랑 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섭섭한 소리를 했습니다. 알았어. 안 보태줘도 돼. 그런데 시집에서 해주든 안 해주든 엄마는 아무 말 마라.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미련한 결혼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냥 시켜줘.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참나, 어디 한번 살아봐라.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알지. 결국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박 씨는 딸에게 알아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괘씸해서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돈이 집을 장만할 때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을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다면 딸과 박 씨도 서로 빈정상할 일이 없었을 텐데 사돈네가 참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에서 집 살 돈을 보태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딸이 박 씨보다는 시집만 챙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엄마 청소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이것 좀 가져다가 고쳐주라. 나 지금 멀리 와 있어서 못해. 어딘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왔어.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참, 네 시부모는 좋겠다. 엄마도 제주도는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여행 갈 줄 알아. 너 시집 갔다고 엄마는 나 몰라라 하니? 그런 거 아니야. 서럽다 서러워. 알았어. 나중에 같이 가. 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더니 딸과도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도 참 섭섭했습니다. 이제 모두들 다 떠나가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약 한 달쯤 뒤 박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원이 집 해줬어. 갑작스런 질문에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집을 해주긴 전세금 보태준 거지. 아들 결혼시키며 그래도 당당하게 집 한 채 사주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이 옛날 집값이 아니라 이리저리 계산해 보아도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그걸 동생에게서 들었는지 박 씨에게 따지고 드는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결혼할 때는 돈 없다고 하나도 못 준다고 했잖아.
지훈이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랬지. 뭐? 그럼 나는 자식 아니야? 너는 여자고 지훈이는 남자잖아. 누가 내 성별이 궁금하대? 얘가 갑자기 왜 그래?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니? 너도 봐라. 사돈이 아들 결혼시킨다고 집 살 돈 보태줬잖아. 그건 엄마가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야, 이거사. 세상 물정을 몰라요. 너는 엄마 덕에 손해 안 보고 결혼한 거지? 어? 그리고 질투할 걸 질투해라. 지훈이는 전세 살고 너는 네 집에 살잖아. 누나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할 때 보태지는 못할 망정. 내가 걔 결혼하는데 왜 보태? 이렇게 가족 간에 정이 없어. 넌 잘 살잖아. 아휴, 너도 시집에서 받아놓고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자 딸은 답답해했고 그런 딸 때문에 박 씨도 답답했습니다. 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억울하다는 딸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고 말이죠. 나도 그렇게 돈이 넘쳐났으면 너도 주고 지훈이도 주고 다 줬지. 어떡하니?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해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자 딸은 지긋지긋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또 그 소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들으니 당연했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진 못했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 잘나게 살 수 있게 된 게 다 누구 덕인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 없이 산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그런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너무 매정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땐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해주던 딸이었는데 결혼하니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도 박 씨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요. 뭐? 그렇다고 명절에도 안 오는 게 어디 있어? 누워 있더라도 와서 누워 있어야지. 아예 안 온다고? 지훈 씨가 어머님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연락 없었어요. 연락이 없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지훈 씨랑 얘기 나눠보세요. 아, 왜 자꾸 지훈이를 들먹여? 어머님, 저한테 말고 지훈 씨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게 빠르니까 그렇죠. 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매번이라고 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용건이 있으면 아들에게 하라는 며느리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도무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을 딱 긋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 상상해왔던 일들 중 하나도 한 게 없었습니다. 박 씨의 딸을 보면 시집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박 씨의 며느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지 몰랐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명절에마저 못 온다고 할 때가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박 씨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같았습니다. 아마도 딸과 며느리의 차이는 시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고작 전셋집을 얻어졌고 시집에 재력이 없으니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죠. 박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지만 전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등살에 모시겨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 않을 거면 혼자서 안 오면 되지. 귀하게 키운 아들과 엄마의 사이를 갈라놓는지 몰랐습니다.
딸까지 연락이 없으니 박 씨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부모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수가 왜 전화가 없어? 엄마 요새 살이 쑥 빠졌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영 기운이 없네. 어디 아파? 그런가 봐. 몰라. 지훈이 그놈의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해서 그런가. 지훈이는 또 왜? 연을 끊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딸이라 그런지 박 씨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는 오래 전화가 없었는데도 엊그제 전화 통화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지지고 볶고하며 딸과는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엄마는 지숙이 너밖에 없어.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서 너무 외롭다. 솔직히 너한테 많이 서운했어. 그러자 딸은 어쩐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미안. 자주 올게. 그렇게 아들네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혼자 사는 박 씨를 챙기는 건 대부분 딸이었습니다. 딸은 다음에 아이를 낳았고 직장을 쉬다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직장에 복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둘째 돌 될 때까지만 봐줄 수 있을까? 첫째는 어린이집에 보낼 거지만 둘째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봐. 어머님 일하고 계시잖아. 엄마도 가끔은 일해. 거의 안 하잖아. 지훈이랑 내가 용돈 보내잖아. 얘, 너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안 아픈 데를 찾는 게 더 빠른 나이야. 엄마도 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면 엄마 골병 들어서 병원비가 더 들어. 내가 엄마 말고 또 부탁할 데가 어디 있어. 요즘에는 도우미 다 쓰잖아. 그래도 엄마가 봐줬으면 했던 거지. 아이고, 돈이 최고야. 돈으로 사람 쓰는 게 서로 좋아. 딸은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운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봐줄 수 있겠지만 몇 달간 봐주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도 들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둘째가 돌쯤 되었을 때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하영이가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대. 뭐? 그런 게 있어? 나도 몰랐는데 애 피부가 부어오르고 숨을 잘 못 쉬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울먹거리는 딸. 딸내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티즈였는데 딸이 취직한 뒤에 기르기 시작해서 10살이 좀 넘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만큼 오래 길러서 박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작고 순해서 박 씨도 예뻐했던 강아지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첫째를 낳았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체질이 특이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박 씨에게 길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맙긴. 엄마도 초코 좋아해. 딸이 무척 감격해서 몸에 좋다는 한약도 보내주고 한동안 박 씨를 정말 살뜰히 챙겼습니다. 다소 귀찮을 만한 박 씨의 부탁도 군말 없이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뭘 사다 달라고 한다거나 집으로 불러도 말이죠. 엄마, 어디 갔어? 약 사오라며?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엄마 없네? 아, 지훈이네 오늘 출산할 것 같다고 병원이라잖아. 그래서 왔어. 오늘? 그래. 아무튼 그래서 아침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들네도 아이를 가졌는데 아무리 연락을 잘 안 해도 출산일에는 와봐야 했습니다. 친손주가 생기는 날인데 집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죠. 진통이 길어지는지 애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와 아들 며느리의 사이는 전보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쯤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후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 뭐? 지훈이 아들. 지훈이 아들인 줄은 알지. 근데 엄마가 봐준다고. 그래. 봐줄 사람이 없다는데 별 수 있니? 며느리가 간호사였는데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도 저녁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보면 되잖아. 얘는 남자가 애를 어떻게 봐?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사람 쓰라며. 너희는 돈 잘 벌잖아. 지훈이한테 어떻게 돈 쓰고 사람을 쓰라 그래? 사정이 딱한데 어떡해? 어쩜 너네랑 비교를 하니? 박 씨는 이럴 때 보면 딸이 참 이기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건 딸이 훨씬 많은데 늘 남동생과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은 박 씨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잘 살았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는 안 딱해? 네가 뭐가 딱해? 너처럼 잘 사는 애가 어디 있다고? 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1년 정도 봐주었습니다. 그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뒤로도 쭉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말이죠. 아들이 주식을 하다가 전세금을 홀랑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직장은 이쪽이고 사돈네는 먼 곳에 살기 때문에 갈 데라고는 박 씨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집에서 아이와 강아지까지 함께 부대끼며 살려고 하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강아지 좀 형님한테 돌려주시면 안 돼요? 초코를? 안 돼. 둘째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강아지 있으면 숨도 못 쉰다더라. 그리고 박 씨도 이미 정이 들어버려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강아지라면 치를 떨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은 그냥 참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나중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먼저 기르고 있는 곳에 저들이 들어온 것이니까 말이죠. 며느리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물과 전생에 원수를 지었는지 박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가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딸이 전화해서 박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올케가 연락 와서는 초코 데리고 가라고 난리야. 뭐? 지금 나보고 어떻게 데리고 가라는 거야? 엄마가 잘 키운다며. 지난달에도 연락해서 거절했더니 어제 또 메시지 왔어. 아이고, 안 된다고 그래. 알레르기 있다고 해도 그러네. 사정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그러면 강아지 발로 차거나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말라잖아. 딸은 거의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말이죠. 말로만 그러는 거겠지. 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니 그런 짓을 할까 싶었습니다. 엄마 없을 때 정말로 발로 차면? 설마 그러겠어? 그냥 냅둬. 그러다 말겠지. 하지만 얼마 후 딸과 며느리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내 안 보내 해가면서 말이죠. 아들도 덩달아 누나와는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강아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 둘은 서로 철천지원수가 된 듯 했습니다. 딸은 박 씨에게도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 노령견인데 끝까지 키워준다고 해놓고는 맥없이 보내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딸이 자신의 입장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강아지는 박 씨도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와 등을 져가면서까지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둘의 사이가 틀어지니 박 씨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박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생일에서까지 따로 만나야 하니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네가 사과해라. 내가 왜 사과를 해? 그냥 네가 윗사람으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거 아니야. 강아지를 발로 차버리겠다고 협박한 사람한테 내가 왜 사과를 해? 진짜로 찬 건 아니잖냐?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는 왜 항상 내 편이 아닌 거야? 편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는 너는 왜 항상 엄마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생일에 자식들 다 같이 모여서 축하도 못 받아? 엄마 마음 편하자고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지? 올케가 메시지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지? 뭐라고 했는지 뭐가 중요해? 서로 잘 지내면 좋잖냐? 엄마만 좋은 거겠지. 너 자꾸 이럴래?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왜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해? 결국 박 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화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사이도 조금은 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처럼 살가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속상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도 부모 마음은 이렇게도 몰라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에 박 씨와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마찰이 생기니 결국 아들이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박 씨도 그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보증금을 박 씨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돈을 줘버리고 내보내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박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들일 테니 그게 사라지는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보증금을 보태줬고 부족한 1,000만 원은 하는 수 없이 딸에게 빌렸습니다. 딸은 분가하려고 한다는 박 씨의 말을 듣더니 잠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금방 갚을 거야. 그건 걱정 말어. 딸은 말없이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역시 여유 있게 살아서 그런가 군말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가 분가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또다시 전화하는 문제로 아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뿐인데 아들은 질색을 했습니다. 박 씨도 눈치 보며 가끔씩만 하는데 말이죠. 아들은 그마저도 귀찮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더니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못 잡아먹어 난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몇 달 뒤에 딸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잖아. 지훈이가 갚겠대.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받아서 줘. 내 전화도 안 받는다. 어쩜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럼 엄마 돈으로라도 줘.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니? 보증금 마련하느라 탈탈 털어줘서 줬는데. 너는 엄마도 먹고 살기 빠듯한 거 알면서 엄마한테 돈 타령을 하고 싶니? 불쌍하지도 않아? 그럼 10년 넘게 엄마 용돈 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훈이는 진작에 끄는 용돈을. 지훈이네는 사정이 너희보다 안 좋잖아.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일하고 애 키우고 그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사는데 엄마는 왜 늘 지훈이만 안쓰러워? 그러더니 딸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박 씨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낫다는데 박 씨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서도 용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할까봐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가끔씩 일을 했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쩌다 말년이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늘 자식들밖에 없었던 삶의 말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과 연락 없이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생각도 나고 손주들 생각도 나고 자식들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쁜 놈은 오랜만에 받아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듯 했고 말이죠. 박 씨는 이번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엄마 한번 보러 오면 안 되니?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 남은 건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번에 칠순이었는데 너희는 어쩜 아무도 연락이 없어. 자식들까지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 사과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가끔은 부모 좀 들여다보며 살아. 엄마, 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박 씨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나올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날 키워준 건 아주 어릴 때밖에 없어. 뭐? 학원 한 번 안 보내주고 나 용돈이라도 제대로 준 적 있어. 지훈이는 그렇게 뭐든 다 해줬으면서. 너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했으니까. 지훈이랑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혼자서도 잘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알아? 공부하면서 맨날 코피 났던 거 기억 안 나? 솔직히 박 씨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밥 한 끼 건너뛰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나는 내 손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랬고, 대학 등록금도 내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받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내줬지.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대학생활 기억도 안 나게 공부했어. 늘 알바에 찌들어 살았고, 취직 준비하려고 용돈 좀 달라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했어? 먹고 죽을 애도 없다고 그랬지. 그래놓고는 지훈이는 삼수할 때까지 기숙학원 보내주고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대주면서 뒷바라지 해줬잖아. 결혼할 때는 지훈이만 집 해줬고 애도 지훈이만 봐줬고 분가할 때는 내 돈까지 뺏어가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해? 이래도 엄마는 나한테 서운해? 딸이 얘기한 내용의 반 이상이 기억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딸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 가서 돈 잘 벌고 시집 잘 만나서 편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쫄딱 망한 아들을 들먹이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쓸모있는 존재였고 엄마한테 자식은 늘 아들밖에 없었어. 그래놓고 나이 들고 아들과 연 끊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보고 싶어졌어. 지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 오해야. 나는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졌어. 엄마가 날 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1,000만 원은 그냥 지훈이한테 내가 적선한 셈칠게.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내가 할 자식 노릇까지 하라고 그 값 치른 셈 칠게. 그놈이 날 돌봐주기나 할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겠지. 한때는 나도 엄마 늘 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 키우면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엄마 없이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서 살아. 걔는 전화도 안 받아. 거봐.
나 찾기 전에 지훈이한테 먼저 전화해봤겠지. 그래도 아들이 최고니까. 근데 거절당하니까 차선책으로 호구 같은 딸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 지수가,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 엄마한테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지훈이 그놈은 못나서 엄마가 늘 신경을 쓴 거고, 우리 딸은 다 잘하니까 믿은 거야. 우리 곧 이민가. 애 아빠가 발령이 났는데 2달 뒤에 출국해서 아마 최소한 5, 6년은 살다 올 거야. 좋으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이제 나한테 한국에는 정부치고 살 가족도 없어. 박 씨는 충격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왜 가족이 없어? 너 엄마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박 씨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담담히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그러고는 끊어진 전화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을 위해 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시금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는 받을지언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박 씨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말년의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습니다.